이치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들에게 2주간 자진 격리를 요청한 데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재생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호흡기 환자와 비호흡기 환자를 분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마스크 오브제 시행과 관련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미성년 자녀 등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영업을 이어가는 학원들에 대해 휴원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학원명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천지가 기부한 120억 원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전에도 문제없이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대 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일본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전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외교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먼저 항공사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일본 운항도 사실상 중단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본으로 가던 모든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한세연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9일부터 이달 말까지 일본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일본 8개 도시 11개 노선을 운행하던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6개 도시 8개 노선으로 운항 편수를 줄였는데 결국 전 노선 운항 중단을 결정한 겁니다. 전 노선 운항 중단은 서울 도쿄 노선에 취항한 1990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인의 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도쿄, 오사카 2개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항공도 오는 11일부터 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승객 편의를 위해 남겨둔 인천, 도쿄 노선도 조만간 운항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전 노선 운항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노선만 남겨둔 제주항공을 제외하면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오는 9일부터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항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없어요. 지금 이게 수요라고 하는 게 항공사가 만들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항공업계에는 앞날을 이렇게 단기간에 기약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예약 승객들에게 운항 중단 전 항공편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불받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서 정부가 조금 전 대응 방침을 내놨습니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2주간 격리 조치를 한 건 사실상의 입국 금지자 방역과 상관이 없는 정치적 조치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외교부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 조금 전 외교부가 발표한 상응 조치 먼저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확정적인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3월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비자가 없으면 일본인의 한국 입국 불가능해진 겁니다. 둘째,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되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서 건강 확인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일본 측이 감염증 위험 수준 상향한 데 대해서 9일 0시를 기해서 일본 전 지역 대상의 여행 경보를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오는 3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만 일본에서 입국하는 이들의 격리는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정리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본에선 비자가 없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뜻인데 이렇게 정부가 전격적인 대응에 나선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부는 이번 일본 조치가 비과학적, 비우호적인 부당한 조치로 방역 외에 다른 의도가 담긴 걸로 판단했습니다. 즉 방역 조치가 아닌 외교적 조치, 정치적 조치라는 겁니다. 사실상 일본이 방역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본 건데요. 따라서 우리의 상응 조치도 방역상의 조치가 아니라 이런 일본의 정치적 외교 행위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외교 조치라는 겁니다. 네, 오늘 발표에 앞서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서 또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일단 외교장관이 직접 상대국 대사를 초치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불쾌감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강 장관은 일본 대사 초치 직후엔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방역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의 대응 능력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일본 말고도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조치를 하는 나라가 여러 곳이 있는데 유독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는 게 뭐 적절한지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정부는 뭐라고 설명을 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지방정부도 한국인 격리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상응 조치하지 않고 있죠. 그 외에 호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는 상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맞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 국가의 감염 상황 그리고 방역 능력을 고려할 때 수긍이 되는 나라와 되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우 방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격리 조치가 부당함에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방역 선진국인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한일 관계 그리고 한호주 관계는 다르다고 말해서 사실상 냉랭한 한일 관계 상황이 일본에 강력히 대응하는 배경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SBS 김혜영입니다. 네, 오늘부터 마스크를 한 사람당 2장씩만 살 수 있도록 정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만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 팔리기 전에 먼저 사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생겼고 또 일이 평소보다 더 늘어난 약국에서는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찬근 기자입니다. 약국 문을 열려면 1시간도 더 남았지만 이미 50명 넘는 주민들이 줄을 섰습니다. 약국에선 일주일에 2장밖에 살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일찍 품절이라도 되면 물량이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렇게 줄 서다 잘리고 일주일 내내 서갖고 2개 샀어요 나. 정부는 오늘 하루 공적 마스크 726만 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지만 불안해진 시민들의 마스크 수요를 충족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크고 작은 혼란이 여전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월요일 날 오세요. 약국에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전산에 입력하는 절차가 생기는 바람에 한 사람에게 마스크 2장을 파는데 걸리는 시간이 2, 3분 정도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약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일일이 데이터 입력해야 돼. 그러면 시간이 없어지고. 공적 마스크 100장 정도를 공급받은 약국이라면 하루에 2시간 정도를 오로지 마스크 파는 데에만 써야 되는 겁니다. 저같이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하는 약국은 약국 업무도 하면서 이렇게 입력하는 게 좀 무리가 아닐까 좀 걱정이 돼요. 문재인 대통령은 공적 마스크 구매 제한과 관련해 장애인만 가능한 대리 수령의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부제가 시행되는 9일 전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어린아이 등을 대신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뀔 걸로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자, 이렇게 마스크 사는 사람, 파는 사람뿐 아니라 이 마스크를 만드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자재 값이 전보다 올랐는데 정부가 마스크를 사가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생산을 포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소희 기자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생산 물량의 80%를 공적 유통을 위해 일괄 구매할 것으로 전해지자 일부 마스크 제조 공장들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마스크 장단 구매가로 정부가 900원 정도를 제시했는데 필터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 원가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란 겁니다. 900원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24시간 가동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고 뭐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라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주간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한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는 조달청이 생산 원가의 50%만 인정하고 일일 생산량의 10배를 요구했다며 생산 포기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손실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계속 만들 명분과 의욕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발 움직임이 나오자 정부는 오늘 구매 단가를 기준 가격 이상으로 지원하고 주말이나 야간의 경우 생산 실적에 따라 추가로 단가를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제조 장비를 업체에 지원하거나 고용 보조금을 늘리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업체들 입장에선 정부와 계약을 맺지 않으면 판로 자체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 추가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체 131개 마스크 생산 업체 중 95%인 125곳이 정부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모두가 힘든 지금을 한몫 챙길 기회로 보고 마스크를 대거 사재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범죄 정황이 포착된 수도권의 업체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마스크 유통업체.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상자들을 차에 싣습니다. 지난달 말 꾸려진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범죄 전담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이 업체 등 서울 경기 지역 마스크 제조 유통업체 10개 정도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재기에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마스크 생산과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습니다. 마스크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자 기재부는 지난달 초 지난해 한 달 평균 판매량의 150% 넘는 양을 닷새 이상 보관하는 걸 보건용품에 대한 매점 매석 행위로 지정했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지정한 매점 매석 행위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마스크 가운데 적법하게 생산돼 품질에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압수하지 않고 즉시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보건용품 사재기 사건은 현재 모두 35건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상황을 수습하려는 여권의 메시지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마스크가 필수품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건강하면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윤나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 바로 옆에서 설명을 듣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모습입니다. 방진모는 썼지만 마스크는 안 썼습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대부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외부 활동에서든 회의에서든 대부분 마스크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국민이 원하는 만큼 공급하긴 불가능한 현실 속에 현실을 알리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국민 협조를 구하라는 사흘 전 대통령의 지시 이후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문제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진솔하게 설명하지 않아 국민적 공감을 못 얻는다는 데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하면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스크는 내가 독감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표시로 마스크를 씁니다. 마치 마스크는 건강하면 원래는 안 써도 되는 거였다는 투입니다. 지난달만 해도 여권의 메시지는 마스크는 필수품이라는 거였고 마스크는 지금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필수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급이 나아질 거란 기대였습니다.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마스크 대책도 서둘러 내놓다 보니 아마 2, 3일 정도 지나면 이 DUI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말이 바뀌었습니다. DUR을 전제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새로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벗어날 고통 분담을 위해선 정부 여당이 먼저 정책 집행 과정에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솔직히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국내 환자는 하루 사이 500명가량 늘면서 모두 6,593명이 됐습니다. 2명이 더 숨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44명입니다. 걱정스러운 점은 대구 신천지 교회 말고도 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곳에서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확진 환자 가운데 한 곳에서 여럿이 감염된 이른바 집단 발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도 지금 시점에선 이런 사례들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그런 집단시설, 또 다중시설, 그리고 의료기관을 통한 소규모의 유행 확산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렇게 당국이 주시하고 있는 집단 감염 사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남효주 기자, 우선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환자 사망자 숫자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오늘 추가된 확진자는 367명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지만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밤사이 대구에서는 사망자도 1명 늘어났는데 칠곡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80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을 앓고 있었는데 지난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이 계속해서 치료시설을 늘리고는 있지만 환자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구에서는 어제와 비슷한 2,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입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함께 지내는 곳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북에서는 확진자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123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57명이 경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틀 사이에 경산에서만 1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온 겁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도 15명은 경산의 실버타운, 8명은 요양원 환자들인데 모두 70, 80대 고령으로 기저질환까지 있어서 걱정입니다. 어제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경북 봉화의 푸른요양원에서는 15명이 더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수가 51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에서 사망자도 1명 발생을 했는데요. 봉화 해성병원에서 숨진 90살 여성이 사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2일 비상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성주군청의 40대 공무원이 오늘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대병원에서 TBC 남효주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은 병원에서도 오늘 여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분당 재생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를 비롯해 모두 9명이 감염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현남 기자입니다. 분당 재생병원 확진자는 환자 3명과 보호자 1명, 그리고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3명 등 모두 9명입니다. 이들 확진자 9명은 모두 지난달 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관 8층 81병동에 머물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9명 가운데 성남에 사는 76세 남성이 어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처럼 암 치료를 받으며 입퇴원을 반복한 77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두 사람은 지난 1일 병원 응급실에서 40여 분간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의 가족들이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오늘 새벽 0시 반부터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실을 모르고 병원을 찾은 사람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약을 타야 돼요. 지금 한 3일 전에 했는데 예약을. 그런데 오니까 딱 이렇게 막잖아요. 어디다가 해야 돼요 이거. 서울서 왔어요. 병원 측은 밀접 접촉자 80여 명 등 419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맡겼고 의료진 1,400여 명에 대한 검사도 모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입원 환자 353명 가운데 경증 환자 157명이 퇴원한 상태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자, 방금 보신 분당 재생병원은 보건당국이 지정한 국민 안심병원 가운데 한 곳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호흡기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놓은 곳을 국민 안심병원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 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건지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 재생병원의 첫 번째, 두 번째 확진자는 이 병원이 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지난달 27일 이전에 입원해 다른 과 환자들과 함께 8층 병동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안심병원 지정 이후 입원했다 해도 말기암 환자였던 이들을 호흡기 환자로 분류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점입니다. 호흡기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서 발생하는 이런 양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질환에 대한 대처나 환자에 대한 선별 방안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같은 현재의 기준만으로는 입원 환자들의 병원 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두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 응급실도 안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안심병원이라 하더라도 외래와 병동만 동선을 분리해 응급실에선 호흡기 환자와 다른 환자들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진료소를 먼저 거치게 하는데 엑스레이나 CT를 찍기 전엔 찾아낼 수 없는 코로나19 환자도 많습니다. 응급실에 오는 모든 환자는 일단 격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전국의 어느 병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간다면 국민안심병원이라 해도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90명 가까운 환자가 줌바 댄스와 관련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전국에 있는 강사들이 충남 천안에 모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바이러스가 퍼진 걸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식 기자입니다. 천안 시내 한 댄스 스튜디오가 문이 닫힌 채 폐쇄됐습니다. 지난달 15일 이 스튜디오에서 열린 줌바 강사 워크숍에 서울과 대구 등 전국 12곳에서 줌바 강사 29명이 참석했는데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3명, 아산 2명, 세종 1명입니다. 세종 줌바 댄스 강사는 어제 이곳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밤늦게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 가운데는 천안과 아산 집단 감염의 고리로 추정되는 줌바 강사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강사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워크숍에 참석했던 대구 강사 3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상당히 이제 그 29명에서 밀접 접촉을 했다라는 정황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 보건당국은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구 강사를 포함한 11명의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확진을 받은 아산의 줌바 강사는 미군 부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워크숍 이후 부대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인 세종 줌바 강사는 지난달 20일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증상 전후로 수강생 50여 명을 가르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자, 여러 명이 감염된 사례 살펴봤는데 정부는 그래서 사람 많은 곳은 피하고 또 모임도 가능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어린이집 개학도 미룬 건데 학원들은 여전히 수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부는 학원들도 문을 닫을 것을 권고하는 한편 확진 환자가 나온 학원은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는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학원들도 문을 닫는 게 맞다며 휴원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 등의 사업주분들께서도 절박한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자발적인 휴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학원에 대해선 대형 학원과 기숙 학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학원명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학원들을 압박해 휴원을 유도하는 겁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달 말 60%에 육박했지만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금은 40%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학원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3주 연기하게 되면 학원에서 너무나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차라리 시간을 바꿔서 힘든데 도와서 같이 한번 공생해보자, 이런 식으로도 나오면 좋겠어요. 교육부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감염 우려와 짧은 운영 시간 탓에 긴급 돌봄 신청 비율이 1.9%에 그쳤고 실제로는 이 가운데 절반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돌봄 공간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운영 시간도 기존 오후 5시까지에서 7시까지로 연장해 직장인 부모들의 불편을 덜기로 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고도 치료시설 입소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고 대구시가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구시는 돈보다 방역 협조가 중요하다며 신천지가 낸 기부금 100억 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형한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에서 아직도 병상을 얻지 못한 코로나19 환자는 2,200명이 넘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주말까지 추가로 확보한 생활치료센터에 아직 병상을 얻지 못한 경증 환자들 전원을 입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들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대구시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야 할 신천지 교인 1,70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입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입소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구시는 또 신천지 교인 1,700여 명은 아직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연락이 닿더라도 검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신천지가 할 일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방역 협조라며 신천지 측이 기부한 100억 원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중앙에 들어온 신천지 기부금 20억 원을 반환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생활치료센터 입소와 검사 거부자가 있다는 대구시 발표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구에서는 아직 1,700명 정도의 신천지 교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의료진들이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 방호복까지 입고 신천지 교인들을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TBC 박영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집단 거주시설, 의사와 간호사 등 3명이 한조를 이룬 코로나19 이동 검체 채취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신원 확인 후 코와 입을 통해 검체를 확보합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 고령이나 어린이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하지만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기엔 현장의 상황이 너무나 다급하고 엄중합니다. 이번엔 누구보다 고위험 감염군인 신천지 신도의 집을 방문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신천지 신도 집을 일일이 찾아가 검체를 채취하다 보니 온종일 작업을 해도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여기에다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도 1명을 접촉할 때마다 반드시 방호복을 소독하고 새로운 방호복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방호복이 너무 덥기도 하고 이게 여기 보안경에 김이 끼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것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공포를 극복하고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동 검체 채취팀. 그들의 헌신적인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엄마들이 잠시 거처를 옮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데도 대구 경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많아 해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신 15주차인 이모 씨는 지난달 20일 대구를 떠나 서울 친정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기검진 때가 돼서 동네 산부인과들에 연락을 했는데 잇따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구를 떠난 뒤 2주간 친정에만 머물며 이른바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했고 별다른 증상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나 대구 경북에서 왔다 하니까 저희 대구 경북 안 받아요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주 지나도 만약에 그 접촉자로부터 또 기간까지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생후 60일 된 아이를 데리고 서울 친정으로 올라온 신모 씨도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찾았지만 접종을 거부당한 겁니다. 역시 대구에서 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예방접종 좀 늦춰줘도 괜찮다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아플까 봐 지금은 아프면 안 되는 상황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보건소에도 하소연해봤지만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설명만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의료단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구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진료 거부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현실에선 이런 요청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앞서 학원 휴원 권고와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취업 준비생들로 북적이던 노량진도 평소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 시험은 연기되고 학원들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취업 준비생들도 근처 상인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노량진 학원가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밀집한 노량진 학원가가 횡합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시험을 못 보게 되는 게 가장 무섭죠. 코로나 공포에 학원들이 문을 닫으면서 인적이 뜸해진 겁니다. 그냥 안 나와요. 온라인 촬영이 거든요. 가장 속이 타는 건 물론 시험을 앞둔 준비생들입니다. 공부하는데 불편함 많죠. 원래 실강도 듣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휴원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학원들이 줄줄이 휴원하면서 주변 상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학생들이 저렴하게 식사를 했던 컵밥집도 이렇게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들로 북적이던 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입니다. 마지못해 문을 연 상인들도 다들 울상입니다. 10시에 열어서 저녁 9시에 문을 닫는데 50개 판다 그러면 장사하겠어요? 못해요. 답이 없잖아.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공무원 시험과 기업 채용 일정까지 잇따라 연기되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저도 지금 시험 원래 있던 게 미뤄져가지고 사실 처음엔 좀 되게 좀 허탈한 것도 있었거든요. 빨리 쳤으면 좋겠는데. 취업준비생들에게 코로나19로 구직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물었더니 61%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취업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 감염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고단한 청년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의료진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소식 저희도 8시 뉴스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선 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바이러스와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호복이 부족해서 수술복 위에다가 비닐옷을 걸쳐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G1 박성준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선별진료소에는 지난주보다 3배나 환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 복장이 말이 아닙니다. 수술복을 안에 입고 파란색 비닐을 걸쳤습니다. 머리는 수술용 모자, 입은 마스크로 가렸고 손은 수술용 장갑에 비닐 장갑을 덧 끼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밀폐돼 있고 보호 안경과 마스크가 달려있는 정식 방호복과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보기에도 안쓰러운데 정작 의료진들은 대수롭지 않다고 바빠서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의료진분들이 밤낮 할 거 없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 보호구 착용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끼니도 걸러가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방역 물품도 동이나 확진자나 이후 증상자를 대하는 의료진 말고는 수술복과 비닐이 전부입니다. 현재 이 병원에서 보유 중인 방역복 수량은 200여 개인데 하루 평균 50여 개를 사용하다 보니 이번 주말이 지나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부터 7차례 질병관리본부에 방호복 13,000개가 필요하다고 공문을 보냈지만 확보한 건 3,000개에 불과합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자, 이런 의료품뿐 아니라 환자들을 치료할 병실도 여전히 모자란 상황입니다. 공공병원인 서울의료원과 서남병원이 서울에선 처음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00여 병상 규모 서울의료원에 음압기 40대를 실은 트럭이 등장합니다. 음압기는 병동으로 올라가 109개 병실에 설치됩니다. 이런 이동형 차압계를 가지고서 이 문을 닫고 이 복도의 공기와 이 방간의 음압의 차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간호사들은 필요한 의료 장비와 소독 물품을 대량으로 준비합니다. 이게 어떤 거 준비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감염 환자들 소독을 계속 수시로 해야 돼가지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 가지고 소독 용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7층 정신과 입원병동은 의료진이 집결하는 베이스 캠프. 환자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형 모니터가 구비됐습니다.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이 소독을 마칠 때까지 병동 출입구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저기를 준 오염구역으로 하고 이쪽을 청결구역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엘리베이터도 확진 환자와 의료진, 보조 요원이 따로 탈 수 있도록 철저히 구분됩니다. 환자분들은 지하 1층 응급센터를 통해서 이 12번 호기를 통해서만 8층에서 13층까지 병동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인실을 1인실로 만드느라 남는 침대는 한쪽에 쌓아두고 봉쇄할 예정입니다. 병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감염자와 일반인의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구역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바람을 빨아들여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나오게 되는 그런 공기도 전부 다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오염이 배출될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서울 첫 코로나19 전담병원은 다음 주 월요일 위중한 환자들에 대한 입원 치료를 시작합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요즘 사람들 초대하기도 미안한 마음에 예정된 결혼식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예비 부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식 관련 민원은 1,250건이나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한 10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대부분 환불 또 위약금과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주고 또 30일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선 35%를 위약금으로 연기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고 취소 시엔 위약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식 업체들은 경영난이 심각해 위약금 감경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확인되지 않은 소식 짚어드리는 순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매일 마스크 100만 장이 구호 물품으로 둔갑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매일 100만 장의 마스크가 중국 전자기기 업체 샤오미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 금지 조치 때문에 그냥은 통관이 안 돼서 적십자회를 통해 구호 물품으로 위장해 보낸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 지상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보자로부터 받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제기한 의혹입니다. 지금은 마스크 수출 금지로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마스크 1,000장 이상을 외국으로 보낼 땐 무조건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적십자사를 통해 구호 물품 보낼 때도 마찬가지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식약처에 물어보니까 수출 금지 조치 이후에는 한국의 적십자사를 통하든 중국의 적십자사격인 홍십자회를 통하든 마스크 100만 장을 한국 밖으로 내보내는 걸 승인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중국으로 간 마스크가 올해 아예 없느냐? 2월 19일 한 번 있었습니다. 국내 지자체와 기업들의 구호 물품 22만여 장, 대부분 KF94 마스크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따져봤습니다. 지난 3일 상하이시에서 50만 장, 오늘 칭다오시에서 2만 장, 모두 52만 장을 기증받았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번 달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한테 마스크 100만 장을 기증받습니다. 마윈은 최근 일본에도 마스크 100만 장을 보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이번엔 코로나19 사망 관련한 통계를 분석해 전해드립니다.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짚어보니 숨진 환자들이 많이 앓았던 기저질환은 고혈압, 당뇨 순이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본부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처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로 숨진 43명의 평균 나이는 71살.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중복을 포함해 고혈압을 앓았던 사람이 20명, 당뇨 15명, 사망자의 46.5%인 20명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질환과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관성은 더 조사해봐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기간도 분석해봤습니다. 사후 확진자를 빼면 확진부터 사망까지 평균 나흘 정도 경과됐습니다. 고령 질환자들이 치명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증상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게 당국의 분석입니다.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산소 치료나 다른 적극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사망까지 가는 사례들이 꽤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전 세계 성인의 최대 60%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으로 예상한 미 하버드대 마크 립시치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t could be a very serious threat, especially to those most at risk who are in this virus seem to be those who are old and those who have already have medical conditions. 질병관리본부는 보다 정확한 분석과 치료를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늘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헌혈이 크게 줄어들면서 혈액 보유량이 3일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혈액 보유량이 2.81분 남아 혈액 수급 위기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17일에는 혈액 보유량이 이틀치에도 못 미치는 경계 단계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국은 매일 체혈 장소와 장비를 소독하는 만큼 감염 위험은 거의 없다며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네, 다음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지지 기반인 대구와 경북에서 칼바람이라고 불릴 만한 현역 물갈이 공천을 했습니다. 친박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 7명을 배제했는데 교체 비율이 60%에 이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고 현재 통합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친박 핵심 3선 김재원 의원.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친박이다 아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확고한 공정성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자료에 입각해서 했습니다. 비박계 3선 강석호 의원도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인천과 부천 비하 논란에 이부망천 설화를 빚었던 정태욱 의원, 김석기, 백승주, 곽대훈 등 지역구 의원 4명, 김규환 비례대표 의원 등 초선 의원 5명도 컷오프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통합당 현역 의원 17명 가운데 7명이 공천에서 배제돼 컷오프 비율은 41%입니다. 지역구 의원 교체율인 TK 물갈이 비율은 불출마를 선언한 5명을 포함해 60%에 달합니다. TK 최다선인 사선 주호영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대신 대구 수성 갑에 전략 공천돼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대구 동을은 경선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었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충남 천안을 지역구에 지원했지만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반면 보수통합추진위원회의 시민단체목 공동대표였던 장기표 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은 경남 김해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또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계 이동섭 의원은 서울 노원을에 공천됐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놓고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모레 결론을 낼 계획입니다. 권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진보단체들의 제안을 당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 이르면 모레 결론을 내립니다. 비례선거연합정당에 대한 제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제안인지에 대한 검토가 주되게 있었다. 민주당 내에선 통합당이 비례의석을 독식하게 놔두면 일당 지위를 잃을 거란 위기감이 커졌고 오는 16일까지 창당 등록을 마치려면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은 겁니다. 통합당의 위성정당을 꼼수라고 비판해왔던 민주당은 역풍을 의식해 위성정당 대신 비례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 역시 꼭두각시 조직,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위성 비례정당은 어떤 형태도 우리가 참여하지 않겠다. 또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연동형 비례제를 함께 추진했던 정당들은 또 오늘 1번 유호정, 6번 신장식, 8번 박창진, 9번 이자스민 등 비례대표 경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의당 시간표대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다만 정의당에서도 연합 정당까지는 아니지만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정의당 총선 전략에 대한 최종 결론은 모레 전국위원회 이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권준입니다.